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동기 강화 모델입니다. 지난주에 소개 드렸었죠. 위기게임 모델에 이어서 동기 강화 모델을 하는 이유는 이 모델들이 다 이렇게 연속되게, 연관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8번째 주 강의로 동기 강화 모델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동기 강화 모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위기게임 모델을 배웠습니다. 위기게임 모델에서는 위기게임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에서 위기의 종류, 위기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로 4가지로 배웠는데, 위기의 종류가 발달적 위기라든지 상황적 위기, 또 사회적 위기, 복합적 위기, 이러한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위기게임 모델에서는 위기에 구체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벤트가 몇 개씩 겹치면 겹칠수록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위기게임 모델의 개인 목표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기지향적인 단기 치료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개입 모델의 개입 기법에 대해서 위기개입 기법 유형들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미 예고했다시피 동기 강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동기 강화 모델이 어떠한 철학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또 동기 강화 모델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지, 또 동기 강화 모델 개입 목표라든지 개입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동기 강화 모델의 개입 기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동기 강화 모델의 철학적 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동기 강화 모델은 1982년 노르웨이의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모델입니다. 원래 이제 약물 중독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떠오른 아이디어, 이발소에서 머리 다듬고 있는데 이때 우연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게 어떤 모티베이션을 강화시켜가지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상황 속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국가들의 복지 로망이 있죠. 엄청나게 발달된 복지 국가 유형의 나라들인데,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제도, 복지법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특히 독일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100%의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유럽보다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겨울에는 한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완전히 캄캄하죠. 예. 그리고 여름에는 밤이 없을 정도로 백야가 또 시작되고, 이러한 특정한 기후, 특정한 지형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름대로 지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밤이 계속 지속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오후 3시임에도 불구하고 캄캄해져서 잠을 자야 된다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요. 또 땅덩어리도 워낙에 넓고 인구는 적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약물 치료, 또 알코올, 또 여러 가지 우울증, 또 햇빛의 일조량이 한정되어 있고 적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개입 기법들이 이쪽 나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동기 강화 모델도 그 노르웨이의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죠? 지금은 왜 아니죠? 뭐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고민 과정 속에서 음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동기 강화 심리 상담 요것이 발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사용된 게 사실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 모델인 경우에는 특히 그 denial, 그 부정이라고 했는데 이 자아 방어 기제죠. 예. 이러한 부정의 자아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 알코올릭 환자가 아닌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부정하는 특성을 가진 그 알코올릭 환자 중에서 단주 동기가 술을 끊으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낮은 알코올릭들한테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런 행동 변화가 요구되는 그 흡연 문제라든지 또 약물 남용이라든지 알코올릭이라든지 도박 이러한 문제들 또 이러한 그 폭력 문제, 폭력 중독, 뭐 성 중독 뭐 이러한 그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됐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 정신 건강을 위한 일반인한테도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기법으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 또 규칙적인 어떤 건강관리에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그 위해서 사용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넓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 동기강화 모델의 철학이 됐던 그 티오리 중에 한 가지가 로저스의 인간중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인간중심 철학에 기반해 가지고 그 동기강화 모델이 그 구조화되어 있는데 또 차이점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해결 중심 모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과제 중심 모델 또 위기 게임 모델 이런 것들이 시간 제한적이고 굉장히 그 브리프하게 단기적으로 어프로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 동기 강화 모델도 단기적인 개입입니다. 그래서 개입과정 훈련을 받기도 쉽고 또 전문가로서도 성장하기 쉬운 그러한 모델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독 전문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또 일반 사회복지사, 제너럴리스트라 그러죠. 그 일반 사회복지사, 예, 꼭 그 스페셜리스트뿐만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도 반드시 이 그 동기 강화 모델 훈련을 받으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쪽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기 강화 모델의 이론적인 기초는 어떠한 이론이 기초가 되었는지 요거는 조금 좀 깊이 있게 나가는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기 강화 모델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 그 실험 사회 심리학이에요. 사회 심리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심리학하고 실험 심리학이 합해져서 실험 사회 심리학이 됐는데 그 여기에서 주로 연구하는 거는 귀인 이론, 인지 부조화 이론, 또 셀프 이피커시,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자기 지각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 그러한 학문 그 에리어인데 그 이 동기 강화 모델의 이론적 기초가 됐던 그 실험 사회 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험 심리학이라는 것은 말에서 이 표현되다시피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의 집단 그 익스피리멘탈 그룹을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이나 정신 현상을 연구하는 심리학 중에 실험실적 방법을 사용하는 그 영역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또 사고, 뭐 반응 욕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개입 전과 개입 후를 연구해가지고 의미 있는 가설이 그 채택이 됐는지 아니면 기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심리학은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학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학문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또 사회적 환경, 또 그 환경 속의 인간관계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체 하면은 곧 사람, 인간, person을 이야기하죠. 유기체라 하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와 사회 환경을 그 매개하는 그 동기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 행동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실험 심리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띠오리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를 알면 동기 강화 모델에 요렇게 연관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적인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인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추론해가는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인이라고 그러면은 옳고 그름 이런 거하고는 그 별도의 그 행위의 원인을 명확하게 이게 옳은지 이게 틀린지 이게 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미래의 행동도 예측하는 그러한 그 팩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인 이론에는 한 3가지 오류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그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응 추론 편파 오류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성범죄자들은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야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응 추론 편파 오류입니다. 그죠? 네. 두 번째 오류는 행위자 관찰자 편향 오류인데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은 기질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라는 거죠.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자기 고양 편향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하고 좀 반대가 됩니다. 자신의 성공 경험에 대해서는 그 기질이나 성격의 내재적인 요소에 원인이 있다라고 귀인이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는 상황적인 요소에 귀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데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 속에서 동기 강화 모델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행동 변화라든지 개인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기 쉽다라는 거죠. 그 실험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그 영역 중에 인지 부조화 이론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belief system, 신념이라든지 생각, 태도, 행동 이러한 거 간의 부조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념과 생각, 태도, 행동 간의 부조화가 유발되는 그 심리적인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그 이론이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또 자기 효능감 이론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과제를 끝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 평가 요것을 자기 효능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도전에 유능하게 대응하는 실제 힘 그리고 그 사람이 취하는 선택 여기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이 자기 효능감, 클라이언트의 자기 효능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자아 개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의 변화를 측정하고 어느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사회복지 개입의 프로그램이 어느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과 자기 효능감이 높지 않은 사람 간에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 과제 계획을 잘 짜기 위해서 과제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전체론적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자신의 실패의 요인을 그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낙담하고 포기하고 또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히고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자기 못난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귀인 팩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강화 모델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됐던 그 이론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었죠. 그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는데 그 내담자 중심 치료에서 그 중요시 여기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담에 있어서 그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에 정확한 공감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empathy. 그러니까 상대가 느끼는 정도와 같이 똑같이 나도 그의 감정선을 타면서 함께 같은 정도로 느끼는 아픔이면 아픔, 성공이면 성공, 그의 그 갈등이면 갈등 이것을 함께 느끼는 똑같이 느끼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하고 통감하는 이런 게 이제 공감적인 이해인데 정확한 공감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클라이언트가 하려는 모든 거에 대해서 그 포지티브하게 그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클라이언트는 이거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뭘 해도 힘들 것 같아.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 그 사람 내부에는 뭔가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구나. 또 정보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또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려는 관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진실성을 가진 전문가의 특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요인으로 뽑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 1주차와 2주차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해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초 이런 거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예, 이런 진실성이라든가 또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진정한 자기 노출이라든가 정직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학문적인 그 정체감, 예,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그 정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가 동기 강화 모델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목표는 뭐냐 하면 그 클라이언트의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인 경험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인, 남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자아 개념에 있어서 오판이 있을 수 있겠죠. 불일치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런 거 나는 나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경험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한 자기 개념하고 유기체 경험하고 불일치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강화 모델의 중요한 그 업적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상담의 초점을 상담 기법에서 상담 관계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기법을 중요시 여겨서 기법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적인 또 비지시적인 또 내담자를 존중하면서 진정으로 그 공감하면서
진행되는 관계성 이론으로 옮겨가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 워커가 어떠한 전문가인지, 또 워커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강화 이론, 동기강화 모델의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인지행동 치료예요. 인지행동 치료는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동기강화 모델과의 공통점은 인지행동 치료도 그렇고 동기강화 모델도 그렇고 굉장히 이 그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치료적인 방향성을 딱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그 생각과 감정을 딱 살펴보고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개입이 되죠. 그래서 동기강화 모델과의 그러면은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클라이언트의 변화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동기강화 모델은 준비가 있든 없든 간에 준비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인지행동 모델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른 거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인지치료 기법 4가지를 제가 그 소개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동기강화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호흡 조절법. 여러분들이 그 주로 복식 호흡 많이 하라고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 복식 호흡 훈련을 통해서 그 긴장, 불안, 근육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호흡법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해서 긍정적인 변화의 경험을 이끌 수 있는 그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하는 그 방법, 요새는 뭐 유튜브도 잘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는 근육 이완법인데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은 근육이 꽉꽉 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려고 해서 이완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이 머리 그러니까 편안해져야지 이게 바로 릴렉스 되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강하게 수축해가지고 어떤 경우 뼈도 부러지죠. 예. 그래서 신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가지고 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노출요법이 있어요. 이게 3번째인데 예, 노출요법이 있는데 어려워하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도록 그 상황에 유발되는 불안을 이겨내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4번째로는 역설지향 기법이 있습니다. 역설적이다. 그러면은 정반대로 패러독스하게 어프로치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자율신경계 증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 이게 역설지향 기법입니다. 그래서 막 땀이 주르륵 난다라든지 어쩔 줄 몰라 한다라든지 그거 자체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동기강화 모델에서는 동기강화 모델이 사회복지계에 굉장히 다양하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실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제일 먼저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꼭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다 손치더라도 같은 동료들끼리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긴가민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동기강화 모델 인터뷰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함께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기강화 모델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또 철학적인 배경 그리고 이것이 사실 노르웨이 밀러한테서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일반화되어 가지고 커뮤니티 웰페어 센터에서 어디에나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쉽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배경이 됐던 것, 기법 몇 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동기 강화 모델에 대해서 그 개입 목표는 어떤지, 또 개입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법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찝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동기 강화 모델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정신역동 모델부터 시작해서 쫙 연관돼 가지고 혼합해서 복합해서 또 이 시대에 융합과 복합을 이루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경제적이고 또 실천력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